단 한 장의 설계도. 이것이 미 펜타곤을 공포에 떨게 하고 나토의 핵심인 유럽 방산동맹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습니다. 그것은 핵무기 설계도도 신소재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모든 것을 개방하겠다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그 개념이 담겨 있었는데, 수십 년간 쌓아올린 미국의 기술 통제라는 거대한 성벽이 이 설계도 한 장의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으며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 역사상 가장 우아하고도 치명적인 함정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닌 정신으로 새로운 시대의 법칙을 써 내려가며 그 무서운 함정을 설계한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산더 벤스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미 국방성의 심장이자 두뇌로 불리는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바로 DARPA에서 일해왔어요. 제 임무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전쟁 양상을 예측하고 미국의 절대적인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거대한 전략을 설계하는 일이었어요. 수많은 국가들이 우리의 기술력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우리가 만든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늘 예측 가능한 파트너 중 하나였어요. 한때는 폐허 위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훌륭한 무기들을 사주는 가장 모범적인 고객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었고 그 생각이 치명적인 오만이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위치한 저희 DARPA 본사의 최첨단 회의실이었습니다.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에는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차세대 항공 플랫폼 프로젝트 현황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우리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만족감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던 그때였습니다. 스크린 한쪽에 작은 섬나라, 한국의 KF-21 전투기 형상이 나타났어요. 그것을 본 제 동료이자 저와 오랫동안 경쟁해온 로버트 해리슨이 조롱 섞인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상당히 그럴듯한 복제품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과 두뇌에 해당하는 임무 컴퓨터는 결국 우리 미국산을 쓸 수밖에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두가 그 말에 동의하며 가볍게 웃었어요. 한국이 아무리 용을 써도 핵심 기술이라는 보이지 않는 목줄은 여전히 우리의 손에 있다는 인식이 굳건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바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조금도 다르지 않았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구형 기술이 적용된 임무 컴퓨터를 터무니없는 가격에 제시한 적이 있었어요. 당연히 그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예상과 달리 그 제안을 조용히 거절했어요. 물론 저희는 그것을 더 좋은 조건을 얻기 위한 협상 전술 정도로 가볍게 여겼습니다. 수십 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의 조건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의 질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 혼자 KF-21의 비행 테스트 데이터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데이터 속에서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바로 경이로운 개발 속도였어요. 저희가 F-22 랩터를 개발해서 실전에 배치하기까지는 무려 15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사업을 시작한 지 단 9년, 첫 시험 비행 이후 불과 3년 만에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었죠. 이것은 제가 아는 어떤 방정식으로도 풀 수 없는 명백한 통계적 예외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인력을 더 쓴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종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치 정해진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것과 같은 아주 비논리적인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가진 특유의 압축 성장 방식일 뿐이라고, 분명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안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의문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과거 로버트 해리슨이 서울의 정보원에게 들었다며 무시했던 말, 한국의 기술자들이 소프트웨어 주권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입에 올린다는 그 말이 불현듯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정치적인 구호일 뿐이라고 치부했지만 설명할 수 없는 이 속도의 비밀이 혹시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작은 의문은 며칠 지나지 않아 제 인생을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으로 바뀌었는데, 저희 DARPA가 가진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한국 내부의 여론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언론 보도가 아니라 그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전문가, 포럼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실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투기의 속도나 스텔스 성능에 열광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정말로 열광하고 있던 것은 바로 오픈 아키텍처라는 지극히 전문적이고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나 사용하는 그 단어가 한국에서는 대중적인 화두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DARPA의 최신 번역 시스템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이제 전투기의 뇌는 우리 손으로 만든다.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우리가 원하는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그들의 글에는 단순히 좋은 무기를 갖게 되었다는 기쁨을 넘어서 수십 년간 겪어야 했던 기술 종속의 서름을 떨쳐내고 진정한 자주국방을 이뤄냈다는 깊은 한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론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국민적 염원이자 우리가 단 한 번도 계산에 넣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변수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의 하드웨어를 팔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더 좋은 엔진, 더 좋은 레이더를 제시하면 그들이 만족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는 철학, 바로 주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워싱턴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제 사무실 창가에 서서 한동안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힘의 균형이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하지만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미래를 설계하는 유일한 건축가라고 믿었지만 저 멀리 태평양 건너편의 작은 나라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새로운 시대의 설계도를 완성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경이로운 개발 속도는 기술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바로 그 자주국방을 향한 절박한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사실을 저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전투기 한 대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앞으로 수십 년간 유지해온 기술 패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제 머릿속은 온통 한국이라는 두 글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아도 그들의 알 수 없는 자신감과 열광적인 목소리가 끊임없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평생을 데이터와 논리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모든 경험과 지식으로도 한국의 경이적인 개발 속도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완벽한 세계 지도에서 유일하게 좌표가 찍히지 않는 미지의 섬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며칠 밤낮으로 그 문제에 매달렸지만 제 컴퓨터가 내놓는 결과는 언제나 계산 오류라는 메시지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지독한 불안감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제 직업적 자존심과 조국 미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야만 했어요. 그들의 자신감 뒤에 숨겨진 비밀, 그 거대한 태풍의 눈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가 그 실체를 제 두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결심하고 제가 가진 최고 등급의 보안 권한을 사용했습니다. DARPA 본부 건물 지하 가장 깊숙한 곳, 여러 겹의 홍채 인식과 음성 확인, 그리고 육중한 티타늄 합금 문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기밀 분석실, 저희끼리 볼트라고 부르는 곳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서늘한 냉각수 냄새와 슈퍼컴퓨터의 낮은 소음만이 가득한 미국의 가장 민감한 기술 정보들이 보관된 심장부였습니다. 저는 극소수의 인원만 접근할 수 있는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맹국 감시 자산을 통해 확보한 KF-21의 샘플링 원본 설계도 파일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수십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처음 몇 시간 동안 저는 그들의 기술적 결함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미국 기술을 어설프게 흉내낸 흔적이 있을 거라고, 분명 치명적인 약점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하면 할수록 제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구현한 기술은 어설픈 모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방식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진보된 개념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KF21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바로 임무 컴퓨터와 운영체제에 관한 항목을 열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잠시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어요. 화면 속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전투기의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철학이자 우리 미국이 지난 50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기술, 통제 시스템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독립선언문이었어요. 바로 오픈 아키텍처, 개방형 구조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 몇 번이고 화면을 다시 확인했는데 KF-21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설계되어 있었어요. 전투기의 두뇌에 해당하는 임무 컴퓨터와 운영체제를 모두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경악스러운 부분은 모든 무장과 센서, 전자전 장비들을 마치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듯 사용자가 마음대로 추가하거나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이었어요. 우리는 동맹국들에게 잠겨있는 피처폰을 팔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투기용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기존의 모든 전투기 개발 상식을 파괴하는 가히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48시간 내 모듈 교체 가능이라는 문구였어요. 우리의 최신의 F-35 전투기는 새로운 미사일 하나를 소프트웨어에 통합하는데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예산 문제와 의회 승인까지 겹쳐 몇 년이 걸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모든 과정을 단 이틀 만에 끝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버린 겁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한국이 왜 그토록 오만해 보였던 우리의 값비싼 임무 컴퓨터 구매 제안을 단번에 거절했는지, 왜 그토록 소프트웨어 주권이라는 낯선 단어에 집착했는지 말이에요. 그것은 단순한 가격 협상이나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건넨 것은 화려하지만 주인의 허락 없이는 절대 열 수 없는 황금 세 장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세 장 따위는 필요 없는 스스로 드넓은 하늘을 날 수 있는 튼튼한 날개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통제가 없어도 그들이 원하는 유럽의 최신 미사일을, 그들이 직접 만든 고성능 레이더를, 앞으로 개발될 그 어떤 최첨단 장비라도 KF-21에 자유롭게 장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린 것이에요. 이것은 명백한 기술 독립 선언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기술 종속이라는 굴레를 스스로의 힘으로 끊어버린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저는 차가운 분석실 안에서 온몸에 흐르는 전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기 한 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미국이 동맹국들을 통제해온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기술이라는 무기가 힘을 잃게 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비밀리에 최고 등급의 긴급안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KF-21의 오픈 아키텍처가 불러올 거대한 파장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전략적 착오에 빠져 있었는지 알려야만 했어요. 회의를 준비하며 제가 볼트에서 보았던 충격적인 데이터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물론 제가 본 것이 KF-21의 모든 비밀을 담은 완전한 설계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한국과의 최고 등급 기밀이니까요. 하지만 동맹국 감시 자산과 저희가 가진 모든 정보 채널을 통해 확보할 수 있었던 핵심 시스템, 아키텍처와 운용 데이터만으로도 그들의 혁명적인 발상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그 데이터는 단 한 가지의 명백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더 이상 게임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펜타곤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회의실, 저희끼리 탱크라고 부르는 곳에 국방부의 고위 관료들과 각 방산업체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두꺼운 강철 문이 닫히자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보이지 않는 권위의식이 가득 찼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세상을 자신들의 발밑에 두고 있다는 특유의 여유와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제가 분석한 KF-21의 실체에 대해 브리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5세대, 6세대로 무한히 진화할 수 있는 살아있는 괴물 플랫폼이라고 설명했어요.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공들여 만들어온 기술의 울타리를 한국이 스스로 허물어버렸다고,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데이터와 분석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우며 이것이 앞으로 F-35 수출 시장에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그리고 유럽과의 기술 동맹을 통해
한국이 어떻게 우리 중심의 방산 생태계를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절박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절박한 경고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냉소적이기까지 했어요.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공군에서 잔뼈가 굵은 한 사성 장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알렉산더 벤스의 분석은 늘 뛰어나지만 이번에는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하더군요.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전투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제공권의 우위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KF-21의 엔진은 우리의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그의 말에는 실전 경험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새로운 개념에 대한 미묘한 거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국무부에서 나온 관료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혈맹이며 결코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것은 아마도 더 좋은 조건으로 무기를 구매하기 위한 한국 특유의 협상 전략일 뿐이라는 안일한 분석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반박은 역시 저와 늘 경쟁 관계에 있던 로버트 해리슨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로버트 해리슨은 제 발표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어요. 알렉산더 벤스가 한국의 똑똑한 마케팅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 같다는 말을 하더군요. 한국이 똑똑한 소프트웨어를 좀 만들었다고 해서 세상이 뒤집히기라도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은 우리 제너럴 일렉트릭의 것이고, 전투기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데이터 링크와 GPS 위성 신호는 모두 우리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비싼 전투기를 하늘에 떠 있는 고철 덩어리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의실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치 정답을 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해하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하위 파트너로, 자신들의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의 문제라고.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되찾으려 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저의 외침은 그들의 두꺼운 오만의 벽을 뚫지 못했습니다. 한 퇴역 장성 출신의 고문은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우리가 한국의 자존심까지 챙겨줘야 하는 보모는 아니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구나.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자신들의 발밑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를 전혀 보지 못하는구나. 저는 깊은 좌절감과 함께 지독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거대한 폭풍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데 저 혼자 그 폭풍을 보며 소리치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회의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그들은 저의 경고를 그저 DARPA의 한 천재가 보이는 과민 반응 정도로 치부해버렸어요. 회의실을 나오는데 로버트 해리슨이 다가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너무 기술적인 이상에만 빠져있지 말고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 보라는 충고까지 하더군요.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펜타곤의 긴 복도를 혼자 걸어 나오면서 저는 이 거대한 제국이 스스로의 오만함 때문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진짜 힘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저 말고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에서의 회의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뒤 며칠 동안 저는 깊은 무력감과 싸워야만 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제 개인적인 좌절 따위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국방부 장관실 직속의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회의의 목적도 참석자 명단도 알려주지 않은 극도의 보안 속에서 진행되는 비공식 회의였어요. 다음 날 약속된 시간에 맞춰 도착한 장소는 펜타곤이 아닌 워싱턴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에 위치한 안보 싱크탱크의 지하 회의실이었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는 곳, 미국의 진짜 속내가 결정되는 바로 그런 자리였죠. 두꺼운 강철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에 압도당했습니다. 그곳에는 로키드 마틴의 비밀 연구소인 스컹크웍스의 책임자부터 공군의 무기 조달을 총괄하는 장성, 그리고 군수위원회의 핵심 상원 의원까지 미국의 군사력을 움직이는 거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지난번 회의에서 저를 조롱했던 로버트 해리슨 역시 이전의 오만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저처럼
KF-21이 감춘 그 무서운 진실을 확인한 것이 분명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거대한 스크린에 충격적인 시뮬레이션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가상의 공중전 상황. 우리의 최신 F-35편대와 KF-21편대가 격돌하는 장면이었어요. 처음에는 F-35가 우세했지만 KF-21편대가 갑자기 이전에는 없던 유럽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던 분석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한국이 자신들의 오픈 아키텍처를 이용해 단 며칠 만에 유럽제 미사일을 시스템에 통합하는 상황을 가정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F-35편대는 큰 피해를 입고 후퇴했어요. 회의실에는 얼음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 애써 외면했던 끔찍한 미래가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공군 장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F-35의 블록 4 업그레이드 일정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하나를 개선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동안 한국은 단 며칠 만에 전투기를 완전히 다른 괴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손에 넣었다는 냉혹한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위기감이 서려 있었어요. 마침내 한 참석자의 입에서 극비리에 논의되던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F-55 프로젝트였어요. 그것은 F-35의 생산 라인을 기반으로 엔진을 2개 장착하고 스텔스 성능과 무장 능력을 극대화한 새로운 전투기를 만들자는 한때는 상상 속에서나 존재했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의 진짜 목적은 미래를 선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KF-21이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의 등장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처절한 몸부림이었어요.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는 통쾌한 역전극이 바로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앞서 나가는 선두주자가 아니었어요. 저 멀리 앞서가는 한국의 뒷모습을 보며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 허둥대는 추격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회의에서는 수많은 기술적 난관과 천문학적인 예산 문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F-22 랩터의 생산 라인을 되살리는 데만 수십조 원이 든다는 보고서가 언급되었고, 새로운 전투기 개발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필요하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단 하나의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당연하게 지켜온 하늘의 패권을 저 작은 나라에게 전부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지독한 공포였어요. 저는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당혹감과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저의 경고를 비웃었던 바로 그 얼굴들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어떤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는 듯한 깊은 슬픔과 함께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더 강력한 기술로 한국을 찍어 누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이 보여준 것은 기술을 넘어선 철학의 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F-55 프로젝트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긴급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자존심이 만들어낸,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발버둥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날의 비밀회의 이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동료들이 보여준 것은 미래를 향한 청사진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과 보이지 않는 공포뿐이었어요. 너무 깊이 집중한 나머지 저 역시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거대한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잠시 모든 프로젝트의 전면에서 물러나 한 걸음 떨어져서 모든 것을 다시 지켜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진실을 제대로 보기 위한 저만의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서 조용히 한국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처음부터 다시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다른 동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그저 우리의 기술적 우위 아래에 있는 관리해야 할 동맹국 정도로만 생각했고, 미국의 기술 패권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진짜 실력을 확인하면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의 태도였어요. 그들은 우리와의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도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신중하게, 더욱 체계적으로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더 이상 과거처럼 미국의 눈치를 보는 소극적인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판을 새로 짜는 주권 국가의 당당하고 무서운 침묵이었어요.
KF-21의 성공과 K2 전차의 수출, 그리고 수많은 국산 무기들의 성과가 쌓이면서 한국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단단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미국이 수십 년간 가장 두려워했던 동맹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항의도 시위도 비난도 없이 그저 자신들의 원칙을 지키고 묵묵히 실력을 증명하는 그 방식 하나만으로 우리 미국을 이토록 당황스럽게 만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적으로 돌리지도 않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신들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른 길을 가겠다고 조용히 선언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힘, 존중을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존중을 이끌어내는 힘, 큰 소리를 치거나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바로 그 힘 말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팔아 이익을 얻고 상대를 통제하려 했지만 그들은 기술을 통해 나라의 운명과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싸움의 이유, 그 근본적인 철학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우리가 더 빠른 말을 만드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자동차라는 새로운 시대를 설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울타리 안에 가두려 했지만 그들은 그 울타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드넓은 광장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픈 아키텍처라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위대한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분단국가라는 절박한 현실 속에서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그들의 처절한 의지가 우리 같은 기술 관료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위 파트너라고 불렀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미래를 먼저 내다본 것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가졌던 생각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을 기만했고 힘의 논리로 그들을 억눌러 왔어요. 하지만 한국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비난하거나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리고 압도적인 실력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을 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자의 품격이라는 것을 저는 머나먼 타국의 작은 나라를 통해 비로소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더 이상 항공모함의 숫자나 핵무기의 개수로만 힘을 증명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강철의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와 그것을 운영하는 철학,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는 주권에 대한 의지, 한국은 바로 이 새로운 시대의 힘이 무엇인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한때 우리는 전쟁터에서 피를 나눈 혈맹이었지만 연구실에서는 코드 한 줄 공유하기를 거부했어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기를 사면서도 결코 그들의 정신까지 팔지는 않았던 겁니다. 미국의 미래는 이제 더 이상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개척할 수 없어요. 우리의 그 기술 선도국의 구조적 관성을 깨고 한국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파트너를 존중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선택지가 아니라 우리 미국이 생존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이 조용한 혁명은 비단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이것은 강대국들의 질서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으려는 세상의 수많은 다른 나라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기술이 아닌 철학으로, 종속이 아닌 자존으로, 굴복이 아닌 실력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온몸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학생의 마음으로 저 멀리 태평양 건너편의 작은 나라가 새로 써내려가는 역사의 첫 페이지를 겸손하게 지켜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것이 단순히 한 나라가 대단한 무기 하나를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힘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오래된 질문에 대한 새로운 대답이 아닐까 싶어요. 한쪽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상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은 가진 것은 부족했지만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 바로 정신으로 맞섰던 것 같아요. 결국 더 강한 무기를 가진 쪽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길을 가겠다는 꺾이지 않는 의지를 가진 쪽이 새로운 규칙을 만들게 된 셈이죠. 요란하게 소리치지 않아도 묵묵히 실력으로 증명하는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과연 한 나라의 통쾌한 승리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의 모든 강대국들이 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한 외국인 가족이 바쁘게 여행 가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미널에 울려 퍼지자 아빠는 불안한 듯 주변을 살펴보고 엄마는 아기를 달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어요. 이 가족의 표정에서는 왠지 모를 긴장감이 묻어나는데요. 무거운 마음으로 여행길에 오르는 그들의 모습에서는 무언가 사연이 있어 보입니다. 도대체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기와 함께하는 여행, 낯선 나라에서의 경험,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만남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아레올라라고 합니다. 34살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현재는 2살 된 딸 올리비아와 남편 램즈데일과 함께 세계 여행 중이에요. 캘리포니아 출신다운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에 제가 안정적인 회사 생활만 고집한 것이 신기할 정도예요. 미국인들이 흔히 그렇듯 저도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커리어 초반엔 안정적인 길을 선택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대형 디자인 회사에서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던 중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재택근무를 경험하면서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7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 프리랜서의 길을 선택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과 편안한 생활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재택근무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꼭 한 곳에 머물지 않아도 디자이너로서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남편 램즈데일 역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같은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였던 그와 저는 늘 비슷한 고민을 나누었어요. 우리는 점차 자유롭게 일하며 세계를 여행하는 삶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며 여행하는 것을 꿈꾸었지만 작년에 올리비아가 태어나면서 모든 계획을 다시 세워야 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새로운 곳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램즈데일이 일본을 제안했는데 사실 그는 어릴 적부터 일본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을 보며 자란 그는 일본의 섬세한 스토리텔링과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늘 동경해왔습니다. 또한 일본의 디자인 철학과 미니멀리즘에 큰 영향을 받아 자신의 작품 활동에도 적용해왔어요. 램즈데일의 제안을 시작으로 우리는 인터넷에서 아기와 함께 지내기 좋은 나라들을 꼼꼼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생 상태, 의료 시스템, 치안 수준을 기준으로 여러 나라를 비교해 보았죠. 수많은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일본은 모든 면에서 최상위권에 속했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범죄율을 자랑하는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도시 중 오사카를 선택한 것은 일본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인터넷에서 본 영상들은 마치 미래도시 같았지만 동시에 전통적인 분위기도 물씬 풍겼습니다. 처음 간사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은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요. 모든 것이 정리정돈되어 있고 깔끔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찬 우리는 그런 첫인상을 그저 문화 차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일본에서의 실제 생활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처음 겪게 된 큰 난관은 외국인 등록증과 재류 카드 발급이었습니다. 오사카의 구약소라는 주민센터에서 겪은 일은 아직도 생생해요. 저희는 오후 여행 일정에 시간이 어긋나지 않도록 서둘러 아침 일찍 도착했는데도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겨우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서류 발급인데도 수많은 절차와 확인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미국에서도 행정이 빠른 편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시간이 걸리는 건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어요. 또한 일상적인 소비 생활도 쉽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가게에서 현금 결제를 선호했기 때문에 항상 동전 지갑을 들고 다녀야 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이 많아서
깜빡하고 지갑을 놓고 나오는 상황이 생겼었는데 그때마다 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마다 높은 수수료가 붙었고 우리처럼 달러화로 수입을 얻는 사람들은 환전 수수료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일본 특유의 엄격한 공공예절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예의 바르고 질서 정연해 보이는 모습이면에는 타인에게 절대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사고방식이 깔려 있었고 이는 현지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불문율이었어요. 대중교통에서의 경험은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무거워졌는데 전철과 버스는 마치 도서관처럼 조용했으며 휴대폰 벨소리 하나에도 모두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한 번은 긴급한 업무 연락을 받아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통화를 했는데도 중년 부부가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때의 날카로운 시선이 아직도 잊히지 않네요. 물론 공공장소에서 예의를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조차 이해와 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일본의 겉모습과 실제 생활 사이의 간극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되었어요. 첨단 기술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일본이 실상은 매우 아날로그적인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가족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험은 신칸센에서 일어났어요. 주말에 가족 온천 여행을 떠나기 위해 탑승한 기차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올리비아가 어제부터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새벽에 잠을 못 잤었는데 아침에 밥도 제대로 못 먹더니 역시나 기차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승객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 무언의 압박감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올리비아를 달래보려 했지만 그럴수록 아이는 더 크게 울었어요. 다른 승객들의 눈치가 보여 좌석 칸을 나와 복도에서 30분 넘게 아기를 달랬고 마침내 올리비아가 겨우 잠잠해졌을 때였습니다. 그때 승무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조용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객분들께서 많이 신경 쓰이신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잠잠했던 올리비아가 터널을 지나자 다시 울음을 터뜨렸지만 다행히 안정을 취하더니 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를 달래던 그때 승무원은 다시 한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승객분들이 계속 항의를 하셔서 죄송합니다만 다음 역에서 하차 부탁드립니다. 그 말에 우리는 당황해서 이제 아이가 울음을 다 그쳤으니 조용하겠다고 열심히 설명했지만 승무원은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기를 진정시키려고 자리를 비워가며 최대한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쫓겨나다니요. 그러나 그들은 죄송하다는 말만 할 뿐 더 이상의 제스처는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저희는 다음 역에서 내려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야 했습니다. 겨우 여행 도착지에 왔을 때 금액을 보고 다시 한번 한숨이 나왔어요. 금액은 1만 엔이 좀 넘는 금액, 한국 돈으로 약 10만 원 이상의 돈을 지불하게 된 것이었죠. 저희는 이 일이 있고 나서 일본 지역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고 지낸 지 고작 한 달 정도 되자 너무 불편해서 더는 못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날만큼은 정말 충격적이고 불편했던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힘든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일본을 떠나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음 목적지를 찾던 중 자연스레 중국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대국이자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인 중국은 분명 우리 가족이 지내기에 좋은 곳이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중국 생활에 대해 찾아볼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대기오염 문제부터 시작해 식품 안전성, 인터넷 제한 등 아기와 함께 살기에는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여행 블로그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발견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일본과 중국 사이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여겼어요. 그런데 한국에 대해 알아갈수록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을 더불어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초강대국들 사이에서도 당당히 자신만의 색깔을 지켜내며 오히려 이들을 뛰어넘는 혁신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알면 알수록 더욱 궁금해지는 나라였습니다. 무엇보다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에 완전히 빠져들게 되었는데 디자이너로서 이토록 과학적이면서도 예술적인 문자는 처음 봤어요.
미국에서 자란 저로서는 한글이 이렇게 혁신적이고 독특한 문자 체계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놀랐습니다. 흥미가 생겨 조금 더 알아보니 영어와 한글의 차이점을 발견하였는데 영어는 각 문자가 독립적이고 하나하나 단독으로 의미를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C, A, T가 모여 캣을 만드는 방식이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서 하나의 음절을 만들고 그 음절들이 다시 모여 단어를 형성하는데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음과 모음의 결합은 마치 모듈처럼 각 요소가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방식으로 마치 그래픽 디자인에서 서로 다른 요소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디자인을 이루는 과정을 떠올리게 했죠. 게다가 영어는 라틴 알파벳을 사용해 표현이 비교적 제한적이라면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만드는 글자의 형태에서 정말 예술적인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글의 디자인적 특성은 세계 어느 언어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조형미가 있죠. 이런 점에서 한글을 처음 접했을 때 그 예술적이고 과학적인 특성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글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난 뒤 한국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데 현대적인 도시 문명과 천년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모습,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의 절묘한 균형이 제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 중에서도 경주라는 도시가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도 흥미로웠지만 고대 문명의 유적들이 현대적 도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시공간의 조화는 정말 흔치 않은 경우거든요. 물론 일본과 비슷한 문화권이라는 점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또다시 비슷한 문화적 충돌을 겪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 보였고 무엇보다 비행시간도 짧아 부담이 적었습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의 디자이너들도 큰 도움이 되었는데 그들은 우리의 걱정을 이해하면서도 한국의 포용적인 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외국인 가족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이런 정보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일주일 정도 한국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짧은 여행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 가족에게 맞는 환경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아무리 많은 정보를 찾아봐도 실제로 경험하는 것만 못하다는 게 제 생각이었죠. 무엇보다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와 편리한 결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들이 희망적으로 들렸어요. 간사이 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2시간 남짓한 비행,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긴장이 되었어요. 일본에서의 경험 때문인지 올리비아가 울음을 터뜨릴까봐 마음을 졸였죠. 예상했던 대로 이륙하고 20분쯤 지났을 때 올리비아가 울기 시작했어요. 주변을 살펴보니 잠에서 깨어난 승객들이 고개를 돌려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일본에서처럼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까봐 걱정되었죠. 점점 눈치가 보이기 시작한 우리는 필사적으로 올리비아를 달래보려 했습니다. 그때 앞자리에 앉아있던 대가족이 우리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중심으로 아들 부부, 딸 부부, 그리고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까지 모두 7명의 가족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 더욱 불안하게 느껴졌죠. 그때 앞에 있던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고 우리 쪽으로 몸을 돌리시더니 의자 앞까지 오는 순간 저희 부부는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화가 난 거라고 생각하고 겁을 먹은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가 뭐라고 하는 줄 알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눈을 꼭 감았어요. 그리고 질끈 감았던 눈을 떴을 때 그는 2팔을 벌려 아기를 안아주려는 자세를 취하며 외국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절대 낯선 사람에게 아기를 맡기지 않았겠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과 가족들의 온화한 분위기에 마음이 놓였어요. 할아버지는 무척 능숙한 손길로 올리비아를 받아 안으셨고 놀랍게도 아기는 금세 울음을 그치며 편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정이 된 것 같아서 우리는 올리비아를 다시 다려오려 했지만 할아버지 품에서 꼭 붙어 떨어질 줄 몰랐어요. 무리하게 데려오려 하자 다시 울음을 터뜨리려 해서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아이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때 대가족 중 젊은 딸아이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쪽으로 오셨어요.
할아버지께 뭐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 자신이 아이를 안아보겠다며 손을 내미셨죠. 잠시 우리를 바라보시며 서툰 영어로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으셨어요. 아마도 할아버지께서 힘드실까봐 걱정하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딸아이 엄마는 가방에서 한국의 아기 과자를 꺼내 조심스럽게 올리비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아이를 부드럽게 안으시며 작은 목소리로 콧노래를 부르며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순간 일본에서의 경험이 떠올라 승객들의 반응이 걱정되었지만 놀랍게도 다들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계셨어요. 오히려 몇몇 승객들은 이어폰을 끼고 영화를 보거나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어떤 분들은 올리비아가 스르르 잠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일본에서처럼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품에 안겨 깊이 잠든 올리비아를 다시 받아 안으며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이 대가족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우리는 편안하게 비행을 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비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할아버지께서 포장된 선물을 건네주셨는데 처음에는 마음만이라도 너무 감사하다고 정중히 거절했지만 할아버지께서 한국 방문을 환영하는 마음이라며 계속 권하셔서 감사히 받았어요. 포장을 풀자 올리비아는 눈을 반짝이며 인형을 끌어안았고 그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께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죠. 그 인형은 지금까지도 올리비아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따뜻한 경험 덕분에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무척 좋았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깨끗하고 현대적인 교통 시스템에 또 한 번 놀라웠는데 일본의 시스템도 좋았지만 한국은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울에서 이틀을 머무는 동안 우리는 경주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경주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고대 유적과 현대 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디자이너의 눈에도 무척 흥미로웠죠. 거의 비행기 같은 한국의 고속버스에 처음 탑승했을 때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넓은 좌석과 깔끔한 시설에 첫 느낌은 좋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왜 예상은 빗나가지 않는 걸까요? 출발하자마자 올리비아가 울음을 터뜨렸거든요. 일본에서 쫓겨난 경험으로 한국인들도 똑같으면 어쩌나 불안했습니다. 비행기는 하늘에서 멈출 수가 없다지만 버스는 언제라도 중간에 멈출 수 있으니까요. 터미널 출발 직후 차도 많이 막혀서 하필 차가 멈춰있던 그때였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안내방송에서 한국말로 10초가량 뭐라고 하시는 게 우리에겐 긴장감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 목소리가 굉장히 무뚝뚝하고 감정이 없는 말투로 들렸기에 저희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이는 안내방송 소리를 듣고 놀랐는지 울음이 더 커졌고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제 의자를 툭툭 건드리는 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일단 모르는 척 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쓰는 걸 듣고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버스 기사님께서 한 번 더 방송을 하셨고 좀 전보다는 다르게 왠지 부드러운 말투였습니다. 무슨 방송인지 굉장히 궁금했지만 저희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답답했어요. 그때 뒤에 있던 승객이 또 의자를 툭툭 건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가 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조금 짜증이 났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어린 여학생과 엄마가 앉아 있었는데 그 여학생은 유창한 영어로 기사님이 방송해준 내용을 통역해줬어요. 처음 방송은 목적지인 경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해준 거고 도착지까지 안전하게 모시겠다는 안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송은 승객 여러분, 현재 저희 버스에는 외국인 가족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속버스가 낯선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네요. 저희도 어릴 때 다 울면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외국인 가족이 눈치를 보지 않고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승객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그 순간 감동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학생은 의자를 툭툭 건 것이 조용히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저희 딸이 너무 귀여워서 몇 개월인지 물어보려 한 거라고 말할 때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영어도 잘하고 마음도 착한 여학생을 보면서 저희 아기도 저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비행기와 버스에서 한국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저희는
중간에 휴게소에 들렀을 때 버스 기사님과 여학생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기로 했어요. 한국인들에게 익숙할 수도 있는 간식이지만 저희의 마음을 전할 방법은 그것밖에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작은 마음의 표시를 하고 인사를 나눈 뒤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비행기와 버스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이런 작은 친절들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는 걸 느꼈고, 일본에서 느꼈던 불안과 긴장이 한국인들의 자연스러운 배려 덕분에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경주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그 도시의 독특한 매력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즈넉한 유적지와 현대적인 건물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경주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도시라 그 깊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디자이너로서 이런 시간의 공존을 목격하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첨성대 근처의 한 카페에서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니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 아름다운 유적지와 현대적인 느낌이 공존하는 하늘 아래에서 노트북을 켜고 작업을 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카페 실내 와이파이는 미국보다도 속도가 훨씬 빨랐고 결제 시스템도 한국 특유의 첨단 기술을 자랑했어요. 특히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며 일본에서의 현금 위주 시스템이 떠오르면서 불편했던 기억들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올리비아와 함께 거리를 걷다 보면 자주 현지인들의 따뜻한 관심을 받곤 했는데, 카페 직원들은 아기 의자를 먼저 준비해 주셨어요.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관광객이 아닌 마치 지역 주민처럼 저희에게 다가와 주었고, 그 친절함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거리를 걸을 때면 올리비아가 신나서 종종 큰 소리를 내곤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흐뭇한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일본에서처럼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대신 한국의 어르신들은 귀엽다, 예쁘다며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셨죠. 이런 따뜻한 배려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가 아닐까 생각하며 저희는 그들의 마음 씀씀이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경주에서의 일상이 쌓여갈수록 우리 가족의 마음은 점점 더 한국에 기울어갔어요. 미국에서 활동할 때와는 전혀 다른 디자인 영감을 이곳에서 발견했죠. 고대와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 풍경은 제 작품에 완전히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어요. 현지 디자이너들과의 교류도 색다른 경험이었는데, SNS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의 디자이너들은 미국의 디자이너들과는 다른 시각과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과 작업하며 배우는 새로운 디자인 철학은 제 시야를 더욱 넓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올리비아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는데, 일본에서는 항상 불안해하고 예민했던 아이가 한국에서는 마치 다른 아이처럼 밝고 활기차게 변했어요. 낯선 사람들과도 스스럼 없이 웃으며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좋은 곳인지 실감했습니다. 램즈데일도 역시 한국의 디자인 문화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그는 한국의 전통 문양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디자인 요소들을 연구하며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부부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요. 미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가족 친화적인 문화도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올리비아를 키울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큰 변수가 없으면 아마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일본과 한국의 문화 차이를 느끼면서 아이의 울음에 불편한 표정을 짓는 일본 사람들의 태도에 마음이 많이 상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에게 따뜻한 배려와 친절을 보여준 한국인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래 올라 가족의 여정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아기와 함께하는 여행이 얼마나 힘들 수 있는지, 또 그 속에서 만나는 따뜻한 손길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일본에서의 쓰라린 경험이 오히려 그들을 한국으로 이끌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어요. 디자이너로서의 꿈을 안고 세계 여행을 시작했던 아레올라 가족. 그들은 여행지에서 단순한 관광 이상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었죠.
과연 아래 올라 가족은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